공부나 지식이라는 것은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건 간단하죠. 기존의 말이 비현실적이고 정의롭지 않으니까. 그래서 앞에는 제가 왜 소통이 안 되는가? 그건 당연하다. 그런데 소통이 안 되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거나 분하거나 속 터지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장애인이나 혹은 성적 소수자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아예 무지한 부분이 있어요. 무지한 부분도 있고 왠지 장애인을 비하하는 거는 좀 아니다 싶은 게 있어서 그분들한테는 이렇게 대놓고 막 이상한 소리를 하지는 않죠. 그런데 나이나 젠더, 외모는 너무 자연스럽죠. 사실은 학벌주의도 심한데 학벌주의도 그렇게 또 막 대놓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정말 나이, 외모, 성별 이거는 너무 만연해 있어요. 일상생활화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되게 쉽게 하지만 우리를 하루 종일 불쾌하게 하거나 나의 기운을 소모하게 하는 기분 나쁜 말들이 있죠. 저도 뭐 굉장히 많이 겪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 경험이나 혹은 제가 아는 범위에서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어떨까? 한번 제안을 드려볼까 합니다. 어떻게 지배당하지 않고 말할 것인가? 어떻게 우아하게 싸울 것인가? 이게 제가 생각하는 인문학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할 것인가? 어떻게 우아하게 싸우면서 사회 변화를 이끌어낼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내가 덜 상하면서 상대방을 죽여버릴 것인가? 아니, 진짜 죽인다는 게 아니고 가장 큰 데미지를 입힐 것인가? 우리가 그냥 하는 말 있잖아요. 그냥 사회적으로 좀 조용하게 하는 거, 입을 다물게 하는 거,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외모나 나이나 어떤 계급적 차별이나 차별적 언사, 그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우아하게 지적으로 압도하면서 상대방한테 망신 주는 거. 저는 그럴 때 가장 인생의 쾌락을 느껴요. 왜냐면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무례한 질문이나 무례한 취조죠 거의. 신문, 정말 신문이죠. 인트로게이션이에요. 신문을 당하는 거죠. 여자가 왜 취직하려고 그래? 에서부터 장애인이 왜 공부하려고 해? 이거 다 신문이죠. 그걸 네가 왜 물어보는데 당신이 왜 궁금한데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탈식민지적 사고, 그들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다른 규칙의 얘기를 하는 그런 노하우를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노하우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살아가는 방식을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제가 한겨레 신문에 김은영 기자 글을 좋아해요. 칼럼을 쓰시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요. 너도 늙는다예요. 너도 늙는다. 일단 이 칼럼 제목이 너도 늙는다가 일단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격을 주죠. 너도 늙는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보통은 너는 안 늙을 것 같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딱 정식으로 너도 늙는다. 이렇게 시작하는 칼럼이 있는데 예를 들면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그건 니들 얘기지.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허리야. 내가 그 칼럼에 어찌나 공감을 했는지 마음이 안 꺾이면 무슨 소용입니까? 허리가 꺾였는데 지금. 에? 그런 말은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으면서 나의 처지를 전달하잖아요. 그리고 또 웃음을 발생시키죠. 너는 중꺽마냐? 나는 중꺽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젊은 분들이 기분 나빠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당한 기분 나쁜, 근데 은근히 부당하고 기분 나쁜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응, 실천, 혹은 나 자신을 보호하는 것,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동문서답입니다. 두 번째는 쉬운 논리. 세 번째는요, 딴소리.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저는 25년 동안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해왔기 때문에 한번 강의하고 오면 거기서 반드시 봉변을 당하고 오기 때문에 일일 일사건이에요. 원래 강사와 수강생의 관계에는 제가 학점을 주는 교원이라는 위치는 말할 것도 없고 일단 강사와 수강생의 지위는 약간은 위계적이죠. 그러니까 만일에 남자 강사가 있고 여자 수강생들이 있으면 그런 일이 안 발생할 거예요. 어디 여자 수강생들이 남자 강사한테 비판을 하고 막 장난을 치고 막 성희롱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여자 강사이기 때문에 만만한 거죠. 남성들이요, 주로. 여성들은 주로 하소연이나 뭐 질문을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일단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건강을 위해서도 중요하고 우리 오디오 매거진 정희진의 공부의 핵심 정치학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국 사회에서 아니 뭐 다른 사회도 사실 마찬가지죠.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하고 말을 섞을 때 물론 긴장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는 괜찮죠. 근데 이제 뭐 식구들끼리라도 또 긴장이 되긴 하죠. 그렇지만 참 이렇게 얘기하면 인생이 한없이 피곤한데 여러분이 이거를 제안합니다. 일단 나는 잘났다. 나는 잘났다. 그다음에 니들은 틀렸다. 이거는 성찰적인 태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나를 최소한 지키기 위해서는 머릿속에다가 입력을 어느 정도 해놓는 게 좋아요. 물론 나쁜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쁜 사람들이 나는 잘났다, 니들은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진짜 재앙이죠. 그런데 사회적 약자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런 담력을 일단은 약간 호신술처럼 갖고 있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준비가 안 되면 당황을 하게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딱 생각을 하세요. 이 상황에서 싸울 것인가, 담대하게 피할 것인가. 근데 사실 피하면 기분이 나쁘죠. 집에 와서 찝찝하죠. 그러니까 일단은 구분을 해야 되지만 되도록이면 싸울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게 좋죠. 나는 문제가 없다. 니들이 지금 현재 무례와 불평등한 처사를 타인한테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10초 정도, 10초 너무 길어. 3초 정도 잡주시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논리로 싸우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학술 대회나 대학원 과정이나 무슨 공적에서 중요한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면 한국 사회에서 일상적인 저작거리에서 우리가 당하는 얘기들은 논리가 안 통해요. 논리가 그냥 안 통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동문서답형 이런 거죠. 묻는 말에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묻는 말에.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안 하는 거죠. 제가 지금은 이제 그런 강의를 많이 줄이고 있는데 젊었을 때는 남성들이나 남성 노동자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다. 근데 마크시스트나 파시스트나 설거지 안 하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나 큰 차이가 별로 없어요. 물론 좀 한국노총이 좀 더 하긴 합니다. 어떤 사례가 있었는데 성희롱 예방교육을 갔어요.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어떤 공무원 집단에 갔어요. 갔는데 딱 제가 들어가자마자 어떤 남성이 저한테
선생님은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시는 분이니까 남편하고 잠자리가 끝내주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제가 1초 만에 대답했죠. 저는 남편하고 안 자는데요? 실제로 전 남편하고 안 잤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어머니하고 잤거든요, 주로. 어머니가 루게릭병이셨기 때문에 24시간 간병인이 있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낮에는 간병인이 있고 밤에는 제가 옆에서 자는 거죠. 어머니하고 5년 이상 잤기 때문에 그냥 저는 팩트 그대로를 말한 거예요. 남편하고 안 자고 어머니하고 자는데 어머니가 편찮으셨어요? 이 사람이 원래 얘기한 저한테 어떤 식의 성적 수치심을 주려는 그런 식의 의도였는데 제가 그냥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난 지금 간병인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다음에는 판단을 했어요. 저분을 어떻게 해줄까? 강의 시간은 1시간이 남았는데 말로 때려줄까? 아니면 그냥 웃고 넘어갈까? 내가 강의가 끝난 다음에 이 집단은 어떻게 될 것인가? 구청 공무원들이었어요. 남녀 비율은 6대4, 여성이 6으로 많았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보아하니 그분이 약간 조증이라고나 할까 좋은 말로 혼자 매스플레인을 하고 계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었고 여성들은 기분은 나쁜데 그냥 참고 있는 듯한 느낌을 또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준비해오는 강의안을 딱 덮고 그 공무원을 1시간 동안 때렸습니다. 소위 편하게 말하면 갈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시간 동안 그 사람만 붙잡고 얘기했어요. 공식적인 성희롱 법정 교육을 이수하는데 강단에 있지 않고 그 사람이 있는 자리로 가가지고 일단 그 사람의 공무원 목걸이 있잖아요. 공무원증을 기습적으로 제가 손에 쥐어가지고 그 사람 이름을 말했어요. 7급이었어요. 여기서 익명으로 개자식 씨라고 하겠습니다. 개자식은 욕은 아니죠. 개자식 씨 이렇게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성희롱 예방 교육을 제가 하러 왔는데 왜 강사한테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단 당황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자리에 서서 1시간 동안 그 사람 한 분한테만 했어요. 아, 우리 메트로폴리탄 서울에 이거는 글로벌시티로서 공무원들의 품위와 인권의식과 이 경제력이 전 세계에 모범이 되고 있다, 지금. 모범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개자식 선생님 같은 분 때문에 기스가 나서야 되겠느냐. 계속 물어봤죠. 글로벌 공무원이 이 정도는 알아야 한다. 젠더 퍼스펙티브가 뭐죠? 성인지적 관점이 뭐죠? 여러 가지 물어봤어요. 하나도 모르지, 당연히. 하나도 모르지. 예. 그리고 선생님은 뭐가 불안하세요? 선생님 스트레스는 뭐예요? 막 이러면서 제가 그 사람의 심리 상담을 하는 것처럼 그 사람한테 원래 본래적인 문제가 있는 것처럼 계속 뭘 여쭤봤어요. 공황장애가 있으신가요? 약간 우울하지 않으세요? 밤에 잠 못 주무시죠? 사모님은 어떠세요? 막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얼이 나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강의를 끝날 때 그분의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아, 무슨 과 개자식 씨? 저한테 남편하고 잠자리를 물어보셨네? 이거 청장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아직도 서울시에 이런 공무원이 있다. 이걸 내가 시민사회 모임에 공무원들 정화 차원에서 얘기를 하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조금 협조해 주세요. 별일은 없을 겁니다. 그다음에 1시간 동안 혼자 저를 독점하셨네요. 얼마나 공부가 많이 되셨어요. 오늘 강의는 끝내겠습니다. 그런데 강의가 끝난 다음에요. 100명 정도의 수강생들이 그 형식적인 강의거든요. 성희롱 예방교육. 안 들으려고 해요. 근데 하여튼 들어야 되는데 우레와 같이 박수를 치면서 특히 여성 공무원들은 막 우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원래 그분이 그렇게 여자 공무원들을 괴롭히고 다니셨대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 사람만 만나면 뭔가 더러운 얘기를 듣고 피곤한 얘기를 듣고 기분이 나쁜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은 거기에 재미가 난 거야. 그런데 여성들이 대응하기도 싫고 막 엮이기도 싫고 이러니까 그 사람이 직장 생활에 고통이었던 거죠.
이건 젠더 문제가 아니라 업무의 효율성을 방해시키는 굉장히 나쁜 동료였던 거죠. 그분은 나쁜 동료였는데 다만 그거를 가장 편리한 젠더를 동원해서 다른 동료들을 괴롭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 동료들이 울면서 막 "선생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쟤는 끝났어요. 꼭 우리 청장님 만나고 가셔야 돼요." 이런 거예요. 사실 강의를 많이 하다 보면은요. 딱 그 건물만 들어가도 조직의 견적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만 봐도 글만 봐도 우리가 견적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전 사람을 안 만나는데 메일만 자주 받아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견적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장소에 가면 물론 큰 공간은 좀 어렵지만 작은 공간은 공간의 위치, 사람들의 앉는 자세, 다과 이런 것서부터 이 조직에 어느 정도 뭐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게 제가 강의 내용을 조절을 하죠.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학교에서 글쓰기 수업으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때도 또 가관이었어요. 한 학기마다 매 사고가 있는데 글쓰기 수업 첫 시간에 어떤 남학생이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선생님 페미니스트죠? 근데 왜 글쓰기 가르쳐요? 이러는 거예요. 마치 제가 페미니스트라서 글쓰기 수업을 하면 자기가 손해볼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이만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학생 경영학과죠.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학생이 어찌나 놀라든지 어머 선생님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야 안 봐도 비디오다. 어? 이런 말 하면 죄송하지만 대체적으로 경영학과 학생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걸 갖다 그 학생은 오해를 해가지고 선생님이 신통하다. 무당이다. 너무 똑똑하시다.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이게 바로 이제 일종의 동문서답이죠. 동문서답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전철역에서 저희 집까지 가려면 재래시장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여성분들은 별로 안 그러시는데 남성분들이 저한테 이모 뭐 어머니 오늘 뭐 좋은 물건 들어왔어요. 당연히 영업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말은 너무 잘못된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약간 마음을 먹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제가 앉으시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사장님들이 약간 놀라는 거예요. 왜냐면 보통 야채가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데 진열된 곳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고르고 그러지 가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앉으시겠어요? 아니 왜 저를 잘 모르시면서 저한테 왜 성역할 호칭을 쓰세요? 그러니까 일단 이 사람들이 멘붕 성역할 호칭이란 말을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이모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닙니다. 근데 왜 저한테 어머니하고 이모라고 부르세요? 제 자식이고 싶으세요? 한 번만 더 이모님, 어머님이라고 하면 진짜 이모, 엄마 할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 사람들이 말을 안 시켜. 그 다음에 제가 병원을 주기적으로 다니는데 그 병원 바로 앞에 제일 비싼 백화점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하도 빵순이라서 병원 가면 꼭 지하 매장을 들러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만 파는 치즈나 버터 같은 게 있습니다. 유일한 제 사치품이기 때문에 3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딱 들어갔는데 어떤 직원분 같은 분이 오더니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전철 타고 왔는데요? 나 이랬어요. 이분들의 얘기는 어떻게 오셨어요가 뭐 타고 왔냐 그게 아니고 당신같이 노숙자같이 생긴 사람이 여기 왜 왔냐. 그래갖고 무슨 포장지 하는 대로 저를 끌고 가는 거예요. 저는 이 사태를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요. 그래서 전철 타고 왔다니까요. 제가 생각해도 진짜 맨 처음에
어떻게 오셨어요? 그게 주차권을 저한테 주려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운전면허도 없는데 뭔 주차권이야. 그러니까 계속 전철 타고 왔다는 말만 3번 했거든. 물건을 사러 오셨네요. 그래서 그럼 물건 사러 오지 뭐하러 옵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하다가 그때서야 이제 제가 바보 같은 제가 이제 정신을 차렸죠. 그러니까 백화점 지하 매장에 도둑들이 많대요. 좀도둑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민방한 일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 그렇게 생긴 고객들을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조용히 나가게 하는 무슨 그런 시스템이 있었나 봐요. 근데 딱 열받았잖아요. 조용히 말했죠. 프랑스산 에멀션 치즈 포션으로 파는 곳이 어딘지 저한테 안내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직원분들이 치즈 파는 곳을 안내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요, 이런 경우 너무나 많아서 얘기하기 짜증나는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는 도대체 왜 그럽니까? 아니 막 백화점이나 시장 갈 때 진주귀고리하고 화장하고 가야 돼요? 아, 왜 물건들 이렇게 편히 못 사? 아, 제가 뭐 이렇게 죄를 안 짓고 산 건 아니지만 나 도둑질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동문서답. 사실 제가 쓴 책은 다 이 말하기에 대한 글이에요. 안보 이데올로기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것인가. 서부터 서구 중심의 논리, 서구 중심의 철학, 서구 중심의 페미니즘, 서울 중심주의, 거기에 대항하는 언서를 만드는 것이 새로운 지식을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앞에는 동문서답편, 두 번째는 약간 쉬운 논리편입니다. 어느 정도는 논리적인 방법이 가능한 게 있습니다. 대응이요. 이 정도는 사람들하고 싸워줘야죠. 설득을 해줘야죠.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산악회, 회장과 총무 이런 걸 했습니다. 별명은 지리산 다람쥐. 이것은 뭐냐면 산 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등산을 할 때 등산로가 아닌 생길이라고 있어요. 근데 제가 생길을 타는 거예요. 타잔처럼. 좀 과장을 하면 축지법을 써가지고 다람쥐처럼 그냥 홀랑홀랑 잘 다닌 거예요. 세상에 안 가본 산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그 산악회 회장이어서. 회장도 하고 총무도 했는데요. 그게 왜 그걸 오래 하게 됐냐면요. 산악회 총무를 하게 되면 여비와 숙박비, 그다음에 먹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대부분 돈이 모자라요. 그래서 돈을 더 걷거나 이러는데 저는 워낙 K 장녀에다가 모범생이라서 사람들을 푸지게 먹이고도 돈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저보고 총무를 하라는 거야. 근데 총무는 다음 일정마다 신경을 써야 되니까 산을 즐기지도 못하고 약간 봉사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무를 오래 했어요. 그런데 보통 주말에 산행을 하고 영등포역에 주로 새벽에 내려요. 그 당시에는 영등포, 청량리, 용산 이런 곳이 소위 말하는 홍등가 혹은 사창가라고 불리는 일종의 성산업 밀집 지역이었죠. 25살 때 일이었었는데 아침 식사를 하면 거기가 딱 반으로 나눠져요. 기차역에서 내린 손님들하고 밤에 이제 일을 하고 아침에 식사를 하는 성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있죠. 근데 그 여성들은 여성들끼리 앉아있고 또 옷 모양도 특이하고 뭐 그러기 때문에 표시가 이제 확 나죠. 그런데 그때 이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밥을 먹고 있는데 옆에 있는 잘 아는 학교 선배가 저한테 갑자기 막 엄청 심오하고 상록수적인 지사적인 목소리로 희진아, 네가 앞으로 할 일이 많다.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네가 저 여성들을 구원하고 구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그 남자 선배의 논리는 너는 여성으로서 저 성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돕거나 구원하거나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저는 그 얘기 듣고 그때는 여성주의도 몰라고 아무것도 모르고 뭐 그냥 천둥벌거숭이였었는데 25살 때 산행만 하던 애가 뭘 알겠어요. 근데 갑자기 그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확 나쁜 거예요.
그래갖고 숟가락을 딱 놨어요. 제가 딱 놓고, 아니 형, 그걸 왜 내가 해야 돼?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형이, 그때는 이제 형이라고 그랬어요. 남자 선배를. 선배가 남자들을 조직해가지고 성을 사지 못하도록, 대한민국 남자들을 다 깨우쳐서 성을 사지 못하도록 형이 남자들을 상대로 한 운동을 해야지. 그게 더 효과적이지. 내가 왜 저 여성들을 구원해야 돼? 왜 당신이 할 일을 나한테 빌어? 막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그 선배도 아무리 뭐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쩌들렀다 하지라도 제 말이 맞잖아요. 이건 기본적으로 수요 공급의 논리인데 수요를 지가 없애야지 왜 나보고 공급을 구제하라는 거야. 그게 말이 돼요? 그리고 그 선배도 저한테 설득이 됐어요. 아이고 뭐 정희진은 원래 선전국장이니까 똑똑하지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논리가 통하는 경우죠. 제일 많이 제가 듣는 거. 성매매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성매매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무슨 여성 운동의 대표인 것처럼 잘못 아시고 저한테 이 성매매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하는 진보 남성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진보 남성이 굉장히 많은 게 아니라 제가 특별히 뭐 우익 남성을 만나는 국민의힘 그런 분들을 만날 기회는 제로에 가깝잖아요. 근데 하도 저한테 성매매가 필요하다 해서 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한 번만 그러면 그냥 저도 잘 모릅니다 이러면서 지나가지 말을 섞지 않아요 저는. 그런데 하도 그 사람이 주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성매매가 필요하면 선생님이 하시면 되겠네요. 성욕도 풀고 돈도 벌고 뭐 돈을 얼마나 버실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일석이조네. 그걸 선생님이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랬더니 자기는 안 한대요. 아니 성산업이 그렇게 필요하시다며요. 남성들의 성욕을 풀어야 된다며요. 우리 자신한테 부당한 소리를 하는 사람에 대한 대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의 쉬운 논리? 물론 좀 기술적이에요. 기술적이고 한계가 있는 대응이지만 문제는 인식론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환경 문제는 환경이나 지구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문제잖아요. 노동 문제는 노동자가 문제가 아니라 사용자가 문제잖아요. 그런 논리하고 비슷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오고 가는 말들이 1, 2초만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말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말 그대로만 갖고도 대응이 가능하죠. 어머니들이 옛날에 많이 하는 말, 지금은 별로 그렇지 않지만 남자는 울타리다. 남자는 보호막이다. 이러면 이제 딸들이 그럼 울타리 많을수록 좋겠네. 보호막이 많을수록 좋겠네. 나 남편을 열어둬야 되겠네. 이렇게 말하면 말 자체로는 논리가 성립하잖아요. 그런 정도는 우리가 방어도 아니죠. 그런 거는 얼마든지 바로 잡을 수 있죠. 처음에 동문서답, 그 다음에 간단한 쉬운 논리, 이렇게 두 가지로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 번째, 딴소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저는 이걸 제일 선호합니다. 일종의 엉뚱한 받아치기죠. 그러니까 딴소리가 이제 이런 거죠. 제가 공부하는 분야에 대해서 여자가 무슨 군대 문제를 공부를 해? 이런 얘기는요. 평화운동 단체에서도 해요.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한 적이 또 있냐면요. 사과 좋아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어요. 저 갈게요. 뭐 이렇게 하거나. 그래서 대화를 중단시켜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의사소통을 안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는 거죠. 의사소통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기분이 나빠. 그들이 기분이 나쁘고 왠지 자기가 뭔가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런데 그들의 말에, 그들이 나를 모욕하는 말에 그거 아니고요. 잘못 아셨고요. 저 그런 사람 아니고요. 그러는 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적도 있어요. 어떤 건방진 남학생이 첫 번째 수업 시간, 강의 계획서를 나눠주는 시간에 선생님 알띠새하고 푸코의 차이를 말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업하고도 관련이 없는데, 수업은 성문화 수업인데. 그래갖고 제가 바로 대답했죠. 막스주의하고 언어학 이데올로기의 관계를 정리해 올래? 그럼 내가 다음 주에 알려줄게. 그러면 써오는 애가 있겠어요? 그거를? 안 써오죠. 그냥 저를 테스트해보는 거예요. 그런 학생들은 남자 선생한테는 그런 질문 안 합니다. 당연히 안 하죠. 사회학을 가르치는 남자 선생한테 무슨 물리학을 질문해요. 남자 선생한테는 그런 질문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테스트 할 생각을 안 하는데 여자 선생한테는, 특히 여성학을 가르치는 선생한테는 별의별 테스트를 다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제가 24시간 노출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성학이라는 건 학문이 아니잖아요. 관점이지, 관점. 막스주의나 여성주의, 생태주의는 일종의 세계관이고 관점이지 그 자체가 분과학문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해가지고 그 과가 있기 때문에 페미니즘이 생물학적 피메일을 다루는 학문 분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여성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남성 노동자를 다루는 거는 사회학이야. 여성 노동자를 다루는 거는 여성학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황당한 경우가 굉장히 많죠. 아, 이런 경험이 있었다. 어떤 여학생이 사회학을 모르고 어떻게 여성학을 하냐요. 너무, 그래서 내가 학생, 소크라테스가 동성애자였던 걸 알고 있어요?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해요. 요점은 뭐냐면 상대방을 멘붕시킨다는 거죠. 침묵이나 엉뚱한 소리를 해가지고 상대방을 멘붕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학생 있잖아요. 여성학이 먼저예요. 사회학은 자연적인 근대의 영사이언스예요. 막 이러면서 제가 배버서부터 뒤를 깨면서부터 사회학의 계보를 싹 읊었어요. 네가 지금 얼마나 무례하고 인권차별적이고 건방지고 멍청하고 탈곡기에 갈아 넣을 인간인지를 상대방이 알 수 있게 해주면 좋은데 또 모르면 그만이죠. 문제는 내가 영향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영향받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모욕적인 상황에. 제가 옛날에 오키나와 학교에 갔는데 아줌마가 어떻게 학교에 참가했냐느니 뭐 이런 말 듣는 거. 그런 말 정말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정말 내가 무슨 맞박에다가 아줌마라고 귀여운 여성이라고 써붙이고 댕기지도 않았는데 학술대회 가면 발표자인데도 그런 말을 들어요, 세상에. 그럼 제가 그렇게 말하는 교수한테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은 사모님 허락받고 왔어요, 여기에? 애들은 어떻게 하고 오셨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아마도 사실 대부분 몰라요. 모르는 이론가나 소설가의 이름을 쫙 댑니다. 그리고 이제 딱 한 번 선생님 저랑 얘기해요. 인사를 공손히 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절대 말을 섞지 않습니다. 제 얘기는 뭐냐면 대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인생이 어렵냐? 말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사회생활을 하면 할수록 웬만하면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왜냐면 말을 하면 할수록 덕이 쌓아지기보다는 실수가 많아지죠. 그거는 경지가 높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많아지면 실수가 많고 후회가 많아지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그냥 편안한 미소나 혹은 침묵이 가장 가성비가 좋은 저항일 수도 있죠. 아니, 저는 솔직히 그 분야를 선호합니다. 제가 어쩔 수 없이 사람들하고 논의를 하거나 승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동문서답을 하든 논쟁을 하든 이렇지만 일상적인 제 생활에서는 어떤 이제 문제가 발생해도 침묵이나 무반응으로 대하는 게 사실 가장 효과적이죠. 여러 가지 심리학 통계 조사 중에서도 무반응이 상대한테 가장 상처를 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딴소리 하는 거나 무반응이 가장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주로 쓰는 무반응이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사람들이 요새 솔직히 좀 싸가지가 없고 배려가 없고 말을 함부로 하고
성숙한 인간이 많지 않잖아요. 며칠 전 실화입니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 정희진 똑똑하지. 근데 이제 늙었잖아? 그 말 들으면 제가 기분 좋겠어요? 그런 말 들으면 참 반박하기도 그렇고, 나 안 늙었다고 하기도 그렇고, 뭐, 난 늙어도 90까지 살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그렇고, 참 애매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비꼰 거죠. 그래, 정희진 똑똑해. 잘났어. 그런데 어차피 쟤도 뭐, 늙었잖아? 이렇게 하는 말이 한물 갔잖아? 이런 뜻일 수도 있고, 제가 일하는 분야에서 저보다 똑똑한 친구들이 부상을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가 있는 말이죠. 생략된 말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말했죠. 아, 그러시구나. 말이 좀 이상한 말이죠. 비문인데 그게 가로쳐진 말은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거기에 별로 신경 안 쓴다. 아, 그렇구나. 그러시군요. 이렇게 얘기하지 이게 달라요. 선생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안 해. 절대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떤 말에 신경을 안 쓰는 훈련이 약간 필요해요. 특히 여성들은 너무나 외부에서의 규정이 많기 때문에 외부에서 뭐라고 하던 쌩깐다는 말 있잖아요. 그것이 필요해요. 근데 이게 이제 아주 의외로 복잡하죠. 왜냐하면 우리들이 성찰해야 될 때도 있고 반성해야 될 때도 있고 겸손해야 될 때도 있고 타인을 돌봐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유로운 영혼이면서도 똑똑해야 돼요. 저항해야 되지만 깽판 치면 안 돼요. 인생은 모순과 역설의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기회주의자가 되면 안 되고 협상자가 돼야 되는 건데 이게 어려운 거죠. 놀아야 될 친구가 있고 싸워야 될 친구가 있어. 근데 그것도 사실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누가 나에 대해서 모르면서 아무렇게나 막 짓거릴 때는 아, 그러세요. 그렇군요. 그리고 답하지 않는 것. 학교 같은 데서 남자 교수들이 저한테 성희롱이나 불쾌한 말을 할 때, 성희롱은 기본인데 학술적인 면에서 저를 건드릴 때, 여자가 왜 국방 문제 신경을 쓰지? 여군 문제나 성폭력 문제를 하지? 자주국방 담론이나 건군사 이런 걸 왜 공부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제가 그 사람하고 싸우겠어요? 대신에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거기에 당황하거나 화를 내거나 수치심을 느끼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훈련을 좀 하셔야 돼요. 저들이 자기들 맘대로 짓거리는 것에 내가 왜 좌지우지 되어야 하는가. 권력은요, 소통함으로써만 작동해요. 권력이 작동하려면 억압자나 피억압자가 서로 소통해야 돼요. 영어라는 권력이, 미국이라는 권력이 작동하려면 우리도 영어를 열심히 배웁니다. 근데 예를 들면 한국의 5,100만의 인구가 어떤 한 명도 영어를 배우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 그러면은 미국이 당황할 거라고 생각해요. 권력이 작동하기 위한 기본 전제는 노예와 주인이 억압자와 피해 억압자가 서로 말을 알아들어야 일단 권력이 작동합니다. 피해 억압자가 난 네 말을 못 알아듣겠다. 아, 그럼 작동 안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영어를 미친 듯이 배우지만 미국 사람들이 누가 한국말을 그렇게 배워요. 그 기준에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지배적인 기준에서 나를 얘기할 때 누구나 상처받는 거거든요. 그거는 지배적인 기준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억압하기 때문에 주류인 사람도 상처를 받아요.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외모든 나이든 성별이든 계급이든 모든 부분에서 이 지배적인 기준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억압하는 거죠. 아니, 그래가지고 옛날에 웃긴 사연이 있었잖아요. 한국 최고의 재벌가인데 이혼했다는 이유로 사회적 배려자 케이스로 입학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대통령보다 높다 할지라도 이혼이라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서 문제가 되면 사회적 배려자가 되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사건이 있었죠. 많은 여성들이 지금은 좀 달라졌을까요? 혹은 안 달라졌을까요?
시댁이라는 말이 입에 붙었는데 시댁은 말이 안 되죠. 시집이 맞죠. 시집과의 갈등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고민을 하는데 그럴 때도 가장 좋은 방법은 쟤하고는 말이 안 통한다라고 찍히는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억압하는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사회하고 거리를 두는 연습이 필요한 거죠. 너무 사회하고 달라붙어 있으면 뭐 사회가 또 좋은 사회도 아니고 그래서 어떤 배서 쟤는 내놓네. 예를 들면 이러는 거 있잖아요. 아니 명절 때 꼭 시집에 가야 돼? 평소에 바쁘지 않을 때 부부가 혹은 파트너들이 각자의 집을 방문하는 거는 나쁘지 않죠. 근데 어떤 제도화된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강제된 명절 때 방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럴 때는 처음부터 가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쟤는 원래 안 오는 애 이렇게 딱 찍히면 그 다음부터는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끔이 아니라 자주 있는 일인데 시어머니들 중에서요. 성실하고 싹싹하고 잘하는 며느리한테는 함부로 하고 까칠하고 말도 안 듣고 잘 집에도 안 오고 그런 며느리는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지도교수든 직장 상사든 비슷한 뭐 그게 있는데 저는 그런 성격의 분들 괜히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한테는 함부로 하고 못하는 사람한테 쩔쩔매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사실 대부분 지배의 성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개긴다고 하죠. 개기세요. 웬만큼 개겨도요. 인생엔 큰 손해 없습니다. 개기세요. 근데 많은 사회적 약자들은 개기지를 못하죠.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렇고. 왜 개기지를 못하냐? 범생이기 때문이고 이 사회에 수용되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공부는 이 사회에 수용되기 위한 공부가 아니고 있잖아요. 이 사회를 변화시키거나 이 사회의 바운더리를 공동체의 질서를 약간은 교란시켜서 있는 자들의 좀 망신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랑할 사람한테는 잘하고 개길 사람한테는 개기고 이 분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항할 사람한테 저항하고 무시할 사람한테는 무시하고 소중하게 잘할 사람한테는 잘하고 그런데 모든 사람한테 예쁨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조한회장 선생님이 옛날에 탈식민 연구하시면서 한 말 있죠. 공략하지 말고 낙후시켜라. 공략하지 말고 낙후시켜라. 제가 이 말 되게 좋아해요. 공격하지 말고요. 낙후시켜요. 그냥 냅두라고요. 어차피 낙후돼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에너지를 쓰지 말라는 거죠. 페미니즘은 남자들을 공격하거나 남자들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내부에 가부장제가 있는데 자본주의와 가부장제가 우리 내 몸에 있는데 그걸 비판하면 우리 몸도 부서지죠. 거기에 틈새를 내고 기스를 내고 그들의 영향력을 조금 사소화 그리고 그들이 나를 정의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들을 정의하는 것이지 남성 문화나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는 게 페미니즘이나 막시즘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마이웨이 가장 쉽고 비슷한 말이라고 할까요? 평화의 뜻 중에 하나가 우리가 혼자서 마이웨이를 하러 가는 도중에 그런 동지들과 우연히 한번 만나서 한 차례 정도 커피 한잔 하는 거? 그런 인카운터링, 그런 조우, 그 순간의 조우. 그것이 평화라는 말이 있죠. 평화가 갈등을 없애는 상황이 아니라 외롭게 혼자 걷다가 똑같이 외로운 사람을 만나서 간단히 커피 한잔 하는 순간의 위로. 그게 평화라는 말이 있어요. 결론은 자기 중심을 세우고 자기만의 세계, 자기만의 대체 불가능한 세계를 만들자는 거죠.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어차피 그들은 뭐라고 하게 돼 있어요. 그들한테 나는 너희들한테 관심이 없고 더군다나 인정받을 관심이 전혀 없다. 대신에 내가 실력이나 언어나 나의 행복을 너희들이 부러워하게 하리라.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죠. 조건이 다른데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욕망으로 살 때는 질 수밖에 없죠. 저항이라는 게 사회를 바꿔서 그 있던 권력을 내가 갖는 게 저항이 아니잖아요. 기존의 사회와 다른 사회를 만드는데 그거를 우리가 다 만들려고 했는데 사회주의 실패를 보면서 아, 다 같이는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각자 조금씩 아니면 나 혼자서라도 이 오디오 매거진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접속. 매일 하루에 한 5분쯤 접속할 수 있는 외로운 사람들끼리의 커피 한 잔. 그런 거 하나 만들면 뭐 그리 나쁘지 않겠다. 이 매체 홍수의 시대에 이런 거 한 개쯤 있었으면 좋죠. 근데 막 여기서 막 우리가 정치적 입장을 합의하고 모든 것을 똑같이 생각할 필요는 없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불가능하죠. 각자의 세계가 풍요로우면 내 세계를 풍요롭게 만든다면 외로움도 적어집니다. 아예 없을 수는 없죠. 그리고 여기서 조금 말이 통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일상의 소박한 기쁨, 이 인터넷으로 인해서 소박한 기쁨이나 작은 대화를 조금 나눌 수 있는 장이 있다면 좀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험한 소리거나 기분 나쁜 소리 하는 사람한테는 그러시군요. 그리고 그냥 쌩끗 웃어주세요.